데이터 편차 비교하기 이제 동의하기. 데이터 편차 비교하기. 콜레스테롤과 심장병의 관계는 최초의 구멍 법칙. 구멍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구멍 파기를 멈추는 것이다. 2001년 5월 15일 미국은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인 치료법을 국민에게 권장하며 심장질환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학이 제공하는 데이터는 사뭇 다르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해서 무작위 추출 실험은 새로운 발견이다. 최악을 향해서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이 개시되었다. 권력이 과학을 지배하다. 객관적인 데이터. 병의 제발. 의사와 환자 각각 어떤 결정을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넘어가서 잘못된 경고를 울리다. 세계적인 유행 독감 NIH1의 전말은 어떻게 됐냐? 가짜 적신호 울리기. 독감 관리적인 절차는 신종 쿨러에만 초점을 맞추다. 바이러스 돌연변이에 포위된 세상이 되었다. 로비에 넘어간 WHO. 질병을 재정의하는 빅파마. 국민에게 경고하기. 진료의 공포를 퍼뜨리기. 참 이런 전염병 파수꾼의 변절은 전염병을 막기 위한 최후의 준비는 국가로 대성을 한 거래. 사기의 빈틈없는 시나리오. 잘 계산된 달력. 전염병에 대한 WHO가 보여주는 두 얼굴. WHO의 첫째 평가. 경제성보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3부에서 제약 마케팅의 담보가 되어버린 과학이다. 어떤 증거에 기초한 의학인가? 증거? 이해관계에 대해 충돌이 일어나고 의료기관, 위생 당국 등등 오늘날 이렇게 의료협회에서 전문가들의 부딪힘과 제약회사가 원하는 것은 대중에 아직 잘 알려지지 않는 자사 제품을 히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당 제품의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끌어올리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의사들은 제약산업의 마케팅 과정에서 의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환자에게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의사들은 빅파머의 주요 고객이다. 이렇게 선물 공세를 받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학술지는 그럼 어떠냐? 대부분의 대기업 제약회사는 환자협회에 파트너십 맺기를 극도로 꺼린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환자협회라 하면은 제약회사의 이득의 적대감을 드러내며 정반대의 선택을 강조한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무작위 추출 실험의 주체는 누구인가? 의학계의 부패와 일반적인 관행이 된 지 오래되었다. 빅파마는 오늘날 의학계를 선언해지고 각종 수치와 이념까지도 결정을 한다. 이렇게 데이터. 임상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한 거대 제약기업의 노하우는 뭐냐? 우선 청소년 환자들을 실험 표본으로 잡고 그래서 모든 환자 일주일 동안 플라시보 효과를 확인하고 플라시보 이렇게 해서 예상한 만큼 효능을 얻지 못했을 경우에 의도했던 기능과 다른 기능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해야 하는데 플라시보에 대한 이런 또 부작용에 대한 것도 많이 있죠. 과학과 산업의 결합은 자, 인간의 타락상이 자꾸 보이니까요. 항우울제, 무너진 신화. 자, 항우울제. 먼저 우울증에 대해서 중증 우울증에 대한 항우울제의 효능은 어떠하냐? 우울증이 심한 환자들은 당연히 차이가 클 것이다. 결국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렇게 봤을 때 우울증이 정말 심각한 환자들은 해밀턴 우울증 평가 척도가 적어도 28점이나 되었다. 차이가 이렇게 많다는 거죠. 치료에 대한 반응 예측. 중증 우울증은 치료에 대한 반응을 예측하기 가장 어려운 질병 중에 하나이다. FDA의 눈 감아주기가 있다라는 거죠. 세로토닌의 신화는 세로토닌,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세로토닌, 항우울제는 활성화 약이다. 흔히 항우울제라면 모두 다 효과가 있는 것을 생각한다. 의약품의 플라시보 효과 사이의 임상적인 차이는 물론 통계 수치 역시 별 차이가 없는데도 사람들은 항우울제를 더 신뢰를 한다. 플라시보. 어떤 선택이 필요한가? 물론 항우울제로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은 플라시보 효과를 통해서도 상태가 호전되는 것 때문에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제부터 20일 최고의 시장. 우리는 현재 매우 불편한 진실과 마주했다.
미국 의회는 최근에 의료 보험 문제로 부쩍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실 미국 국내 총생산의 20%가 의료 비용 관련 엄청나군요. 이렇게 치료의 패러닥스. 건강을 보장할 수 없는 치료를 계속할수록 우리 건강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단일 시장 형성의 이유에는 20세기 초반부터 이러한 상황이 극대화되었다. 최고급 원재료들. 정부는 제조업체에서 기본적으로 의약품마다 엄선한 원재료를 사용하도록 강요하지만 최고급 원재료는 비싸고 구하기 힘들어서 이 원칙을 완벽하게 지키기는 어렵다. 또 다른 진실은 우선 무작위 추출에 의한 임상실험으로 해당 의약품의 효과를 증명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다. 대부분의 임상실험이 실패해서도 일부 실험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면 그 결과를 확대 해석해서 얼마든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비금속을 금으로 둔갑시키는 방법도 있다. 오류를 가득한 새로운 시스템이 또다시 탄생한다. 최상의 제품, 1962년 임상실험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질이 개선되는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제약회사에서 그만큼 보상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상. 최상의 소비자층은 완벽한 시장을 구축하려면 그에 걸맞는 소비자가 필요하다. 1962년 법안은 1951년에 제정된 법을 일부 보완 수정하여 혁신성을 추구하려고 노력했다. 모든 신종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그런데 51년도 신약 무조건 처방전이 있으면 살 수 있었다. 62년에 의학계를 통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임상치료에 정부의 개입을 서슴지 않았다.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죠. 생각이 지배하는 경험치, 정부 규제 조치가 매우 미약하다 보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술과 니코틴 물질, 우울증 치료를 위한 아편 물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새로운 시장 개척, 주류 시장에서 어떤 술이 출시되기 전에 실험을 거쳐서 해당 술이 인체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차례 실험이 진행된다. 항우울제의 경우도 전체 임상실험의 3분의 1만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다고 한다. 그렇군요. 시장에서 살아남기는 서로의 부작용에 관련해서 익명의 수많은 연구원들은 치료제 효과가 보이지 않는 결과를 은폐하느라고 분주하다. 시장의 자유화. 미국 국민의 의료비 지출은 총 20%를 차지한다. 엄청나네요. 자, 앞에서 나왔죠. 가장 큰 문제는 의약품 시장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치료제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정확히 완벽하게 공개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시장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자, 이렇게 실험용 인간들을 찾아서 22 챕터 22 임상실험 산업이다. 제약산업은 화학분자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반드시 생물이 필요하다. 임상실험, 실험 테스트. 상당도 1970년대 말까지만 해도 드물었던 임상실험 서탁기간은 1990년대 이후에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수십억 달러의 총매출을 기대할 만한 초대형으로 성장했다. 가장 먼저 빠른 시일 내에 실험 참가자를 찾는 것, 두 번째도 빨리 참가자를 찾는 것, 세 번째도 단시간에 참가자를 모으는 것이었다. 빨리 모아야 빨리빨리 만들어낼 수 있고 성과를 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는 거죠. 신체 매매도 일어나고 돈 때문에 그렇겠네요. 러시아의 임상실험 참여자들은 결코 약속 시간에 늦는 법이 없다. 중국애들은 미국인과 다르게 임상실험에 열려 있었다. 참 돈이 필요하니까요. 트러번 스캔들, 부패한 의학 프로젝트 실험과 유혹. 그래서 챕터 23 의학용 실험지. 나는 의무실로 끌려가서 말리아에 걸렸다. 모기가 가득 든 상자들이 있었고 나더러 그 상자 속에 손을 넣으라고 명령했다. 모기들이 내 손에 달려들었고 나는 그곳에서 5주 동안 머물렀다. 처음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다. 그러나 3주째 접어들자 결국 말라리아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증언은 1940년 나치 정권 시절에 위법 행위를 저지른 니른베르크의 의사들이 법정에 섰을 때에 그렇대 이런 내용이군요. 질병 선택, 테스트 의약품 선택, 의사 선택 또 잘 해야 되겠죠. 정신병동 이런 교수 제안 늘 있고 본대학 병원의 정신병동은 정신병동 아우구스부르크 대학병동의 정신병동은 이렇게 해서 2008년 이렇게 해서 토마스 메스 의사 역시 유명한 사람이었다.
비인대학 병원의 정신병동은 어떻게, 다양한 트랜스 임상실험연구센터는 디스브르크 정신경학과는 어떻게, 함정에 빠뜨리는 실험 제안, 나는 독일어권의 저명 의사들에게 거짓으로 임상실험을 제안했다. 이렇게 해서 총 5명의 의사들에게 의뢰했는데 4명은 독일인, 1명은 오스트리아. 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실험 참여에 동의했다. 중증 우울증 환자들에게 실제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 아닌 플라시보 효과를 알아본다는 제안에 동의한 것이다. 이는 음년의 세계의학협회의 규칙을 어긴 행위인데도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보고서 발표에 의해 유일하게 민헨 교수만이 이런 식으로 의사들을 부편서름으로 몰아가는 조사를 할 경우에 명예훼손을 고소하겠다 협박했다. 그 사람들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개멸위기에 처한 진정한 의학이 있어야 되는데, 평생 먹어야 하는 약에 대해서 선진국 사람들은 장수를 원하고 그래서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데 맞춰서 의료행위학이 산업화, 기술 발전은 생명공학의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다. 의학을 통제하려는 정보, 이렇게 되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솔직히 이런 문제가 된다는 거죠. 빅파마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결국은 많은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책을 엄청난 참 책에 이렇게 내용들을 논문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엄청난 책을 썼는데 내가 다 깊이 볼 수가 없군요. 건강에 대해서 근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제약산업이 원하는 바다. 프로자기 블루원 저설 호르몬 대체법과 유방암 당뇨병 치료제 레즐린건의 간 기능 악화, 폐 기능의 문제를 일으키는 식욕 억제제, 항암제를 쓴 진실 거대 제약산업과 에이즈, 옥시컨틴, 대중의 아편, 정신과 의사의 강제적인 약 처방, 조울증의 과잉 진단, 정신진단으로 노인 찍기, 고혈압, 콜레스테롤, 골다공증의 수치 조작,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 세계적인 유행병은 불로소득을 이끄는 아이디어, 바이러스 돌연변이에 포위된 세상, 질병의 공포를 퍼뜨리기, 세로토닌의 신화, 임상실험 산업, 신체 매매, 의학용 실험지가 된 사람도 이렇다는 것을 아주 포커스를 잘 맞춰서 이렇게 책을 썼는데요. 내가 먹는 약은 정말 안전한 효과적인가? 해마다 유럽에서는 약 20만 명이 의약품 부정으로 사망한다. 신종플루는 정말 그렇게 위험한 전염병이었을까? 알려진 지 얼마 안 된 신종 질병을 선전하면서 그 질병을 치료하려면 해당 약품을 써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장성을 높이는 일, 이런 것이 참 높았다. 이 책은 유명 약품의 효능과 질병에 대한 개념 정리는 물론 제약산업이 금융, 정치나 정부 및 국제기관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추적함으로써 약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얼마나 허망한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주시해야 하는지를 일깨우게 한 책이다.